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인터넷은 계속 시끄러웠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어떤 해명도 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계속 소란스러워지자 마침내 더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옌청의 한 대형 자선단체가 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전에 그들에게 전달했던 1,000만 위안 기부 증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옌청 자선협회 V. 이 질문은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게다가 제가 이 1,000만 위안을 기부한 시점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심지어 제가 심씨 가문으로부터 1,000만 위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이는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전부 기부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네티즌들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나서서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시 웨이보 댓글창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흑흑흑,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닐 줄 알았어. 예전에 샤오샤오 욕했던 사람들 당장 나와서 사과해.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죠. 저도 그녀를 욕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마디 비꼬았는데 지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샹은 인터넷 상황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공을 세우고도 이름을 숨기는 사람이네요. 저는 바로 수학 문제집 사진 한 장을 찍어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언니는 그냥 문제 푸느라 바빴을 뿐이야. 페이샹은 즉시 하하로 가득 찬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 대화 내용을 웨이보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용감한 샤오샤오, 문제 풀러 날아가네. 다들 해산하세요. 우리 샤오샤오는 문제 푸느라 바쁘다고요? 쉿! 방해하지 마세요. 즉시 그 게시물은 같은 처지에 있는 고3 학생들의 무리를 끌어들였습니다. 7일간의 국경절 연휴 동안 문제집 10권을 풀었어요. 다들 믿을 수 있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15권 풀었습니다. 나도 그만큼 풀었는데 전부 베낀 거야.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겁에 질려 서둘러 기부 사진 게시물을 삭제한 후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책망했습니다. 그 기부 사진 당신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주워서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자오자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선협회 쪽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거고 이름만 당신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진짜라고요.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멍청한 것. 그 영수증의 증서번호가 옌샤오 것과 완전히 똑같잖아. 지금은 네티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만약 한번 들통나면 분명 모두가 그녀가 여론을 속이기 위해 증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욕을 먹은 비서의 목소리가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주워오길 바라셨나요? 그랬다면 더 쉽게 들통났을 텐데요. 옌자오자오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 해고야. 내 옆에 당신 같은 멍청한 비서는 더 이상 둘 수 없어. 저편의 비서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날 해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서 안 하는 거야. 감히 날 멍청하다고 욕해? 거울이나 한번 들여다보지 그래?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멍청한 사람 찾기도 힘들걸. 멍청한 데다 허영심만 가득해서 그 명문가 꿈이나 평생 끌어안고 죽어버려.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란이야. 정말 반란이야. 같은 시각 네티즌들도 그녀가 조용히 기부 사진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것을 재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게시물도 그녀에 의해 깨끗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사진은 이미 수많은 대형 계정들에 의해 공유된 후였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왔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자 네티즌들은 즉시 옌자오자오의 증서번호가 제 기부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름만 수정되었을 뿐 다른 모든 정보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티즌들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웨이보로 몰려가 그녀가 영수증을 위조하고 여론을 속였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옌샤오의 기부 사진은 자선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것이니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미치겠다. 감히 남의 사진을 훔쳐서 올리다니.
자선협회 측에서도 방금 사진 유출이 내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확인해 주었고 그 직원이 누구에게 유출했는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어쩌면 옌자오자오 자신조차도 그 돈이 원래 제가 기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자아도취에 빠져 기뻐했을 뿐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인터넷상의 소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마치 옌자오자오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침묵 속의 무시는 오히려 그녀를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주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보며 그저 한없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피곤해. 넌 그냥 조용히 좀 지낼 수 없어? 일 안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람 시켜서 계약 해지하는 것도 도와줬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는 거야? 네, 지금 평판이 어떤지 만약 할아버님이나 우리 부모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본 적 없어? 거의 매일 주원계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옌자오자오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원래 좋지 않으니 그도 그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얌전히 조용히 있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1000만 위안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오빠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집 형편은 매우 평범하고 연예계에 들어온 후로 돈도 별로 못 벌었는데 어떻게 1000만 위안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오빠네 집은 옌샤오에게 1000만 위안이나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 저는요? 오빠와 함께한 후로 제가 오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기껏해야 이 집 하나뿐인데 살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손에 돈이 없었고 적게 기부하면 비난받고 많이 기부하자니 능력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영수증이 제 것이었을 줄이야. 심주는 그녀가 또다시 울며 억울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심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인터넷에서 그 일들에 대해 반박하지 말고 쫌허는 완전히 침묵을 지켜. 웨이보 계정은 비서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말을 마친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넓은 집 안에는 옌자오자오 혼자 남아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소란은 제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지만 제가 방금 기부한 2만 위안 때문에 제 지갑 사정도 꽤 팍팍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저는 진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시자 교수님은 즐겁게 웃으며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전화를 기다렸구나. 내일 나를 찾아오너라. 옌청 외국어대학교의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줄게. 그분께서 종종 번역할 자료가 있으시거든. 제 실력으로 번역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다음날 교수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송인산 아저씨 옌자오자오의 아버지가 안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잠시 흠칫했습니다. 진 교수님이 즉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샤오샤오 송 선생님. 이 학생이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려던 사람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옌자오자오의 아버지가 바로 대학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 송 아저씨도 놀란 듯 진 교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 학생이 바로 저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네는 어느 대학교에 다니나? 제가 약간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페인어 자격증은 있나?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즉시 진 교수님을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진 교수님이 즐겁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합한지 아닌지는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송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게 작은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번역해보게. 괜찮으면 나머지 부분도 자네에게 맡기지. 번역료는 시장 가격에 따라 글자당 150에서 300위안 사이로 번역의 질에 따라 달라질 걸세.
저는 진 교수님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컴퓨터 사용해도 될까요? 진 교수님이 그의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마음대로 쓰게. 저는 손으로 쓰는 것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서 컴퓨터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 아저씨가 제게 준 자료는 상업계약서였고 전문 용어가 꽤 많아서 구어체가 아닌 매우 정확한 단어를 요구했습니다. 번역하면서 단어를 고르고 다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번역의 질이 높을수록 받는 돈도 많아질 테니까요. 송 선생님, 번역 다 됐습니다. 송 선생님이 제게 주신 자료는 거의 2000자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총 30분 만에 번역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도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게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고개를 숙여 번역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의 안색이 문득 진지해졌습니다. 자네 정말 대학에 다닌 적이 없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게 사실 제 예전 성적으로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 전날 할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들렀다가 뜻밖에도 그곳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지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발견되어 구조되었죠. 결국 저는 자연과학 종합시험만 겨우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옌씨 가문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습니다. 완전히 냉담했고 조금의 관심도 없었죠. 그들은 마치 제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듯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문득 이 일이 정말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할머니께서 제게 지하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래에 갇혀 있었는데 설마 할머니께서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분은 그 아래 물건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도 설마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이 의심들을 일단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이때 송 선생님도 제 번역본 검토를 마치셨습니다. 보아하니 자네는 정말 진 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군. 자네 번역료는 최고가인 글자당 300위안으로 쳐주겠네. 그러고 나서 그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하나 더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마감 기한이 명확히 적혀있네. 위쪽에 있는 것들은 꽤 급하니 먼저 번역해주게. 우리 위체 추가하지. 언제든 다 되면 전자번역본을 바로 나한테 보내주게. 인쇄할 필요는 없어. 번역료는 건별로 지급할 걸세. 어떤가? 저는 기쁘게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은 제 원래 기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송 선생님의 위챗을 추가한 후 저는 자료를 들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무실 안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송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의 번역 수준이 외국어 전공 학생 못지않은데 어째서 대학에 가지 않은 걸까? 진 교수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의 예전 선생님 말로는 시험을 놓쳤다고 하더군.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나? 송 선생님은 진심으로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진 교수님도 구체적인 원인은 알지 못하고 그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마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 송 선생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마음속이 계속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모 옌슈가 발코니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송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누구요? 옌 이모가 고개를 돌려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오늘 옌샤오를 만났어. 진 교수님이 소개해준 학생이 바로 그 아이였어. 옌 이모는 잠시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에게 그런 재주도 있었구나. 송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 분명 저를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 아이 수준이 옌청 외국어대학교의 많은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 단지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지. 옌 이모는 화분을 돌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설마 옌씨 집안이 그의 학비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송 아저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에 예냐 오후이와 천란이 정말 이 딸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아이는 철란과는 전혀 닮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과 몇 부분 닮았어. 철란은 꽤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옌 이모는 젊었을 때 단지 내에서 미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옌 이모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가볍게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 아이는 예냐 오후이의 딸인데 어떻게 나랑 닮을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나는 그 아이의 친고모인데. 됐어요. 그만 말해요. 나는 절대 예냐 오후이를 오빠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두세요. 잠시 후 옌 이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5구역에 있는 집 명의를 자오자오 앞으로 넘겨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송 아저씨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옌 이모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눈가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오자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우리 탓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집안 형편이 조금 더 좋았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서둘러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 하거나 빨리 다른 계층으로 올라서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옌 이모는 자오자오에게 집안 형편이 원래 나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녀가 더 이상 명문가에 시집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옌슈, 우리가 부모로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은 맞아. 하지만 자오자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절대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야. 사실 이제껏 송 아저씨가 자오자오에게 제공한 생활 수준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명문가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중산층의 동년배 친구들과 비교하면 자오자오는 이미 매우 좋은 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해외 유학도 문제없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함부로 수십만 위안을 내어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홀해서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탓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성격이 이 정도로 비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집 당신이 정말 주고 싶으면 그냥 줘. 어차피 그런 것들은 조만간 자식들에게 돌아갈 테니까. 한편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자료 번역에 집중하며 전속력으로 일한 끝에 마침내 송 선생님이 급하게 필요로 하셨던 몇 개의 번역본을 제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몇 개의 자료만으로도 저는 10만 위안 이상을 벌었습니다. 비록 머리가 좀 아프고 피곤했지만 저는 정말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막 응우엔짜에게 전화해서 밖에서 편안하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려던 참에 바로 그때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자. 제가 재빨리 답장했습니다. 오늘 바로 안 돼? 응우엔짜가 즉시 되물었습니다. 너 설마 자기 생일도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때서야 저는 내일이 9월 28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결국 우리 그룹은 논의 끝에 시루오가 투자한 한 허거 식당에 자리를 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이 1인당 500위안 정도로 조금 비쌌지만 분명 할인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제 지갑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짠돌이 같은 계산적인 모습을 보고 시루오가 웃으며 제 머리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여긴 내 구역이고 게다가 내 생일인데 네가 돈 내게 할 리가 없잖아. 응우엔 짜와 쩡밍치도 각각 미리 골라둔 생일 선물을 건넸습니다. 가격은 수천 위안 정도로 그리 비싸지 않았고 제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시로우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 준비 안 했어. 하지만 너를 위해 특별히 케이크 하나 주문했어. 촛불 불고 소원 빌어. 너 또 한 살 더 먹었네. 촛불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자 어째서인지 제 눈이 갑자기 시큰해지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나 생일 촛불 불어보는 거 이번이 처음이야. 시로우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 설마 이제껏 생일 케이크 한 번 안 먹어봤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지. 사실 매년 생일 때마다 나 자신에게 작은 케이크 하나씩 사서 먹었어. 하지만 작은 케이크만 살 수밖에 없었어. 너무 큰 걸 사면 분명 나 혼자 다 못 먹을 테니까. 비록 시공관리국의 여러 다른 임무를 겪으며 온갖 종류의 인생을 살아봤지만 저는 항상 오늘이 제 진짜 생일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여전히 어릴 때와 같은 습관을 유지하며 혼자 구석에 숨어서 그 작은 생일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시로오가 무심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은 한 번도 내 생일 챙겨준 적 없어? 하지만 이 질문을 하자마자
그는 말실수한 자신을 한 대 치고 싶어졌습니다. 응우엔짜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저를 대신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걔 부모님 정말 나빠. 단지 파혼 문제 때문에 걔를 바로 집에서 쫓아냈어. 평생 그렇게 악독한 부모는 처음 봐. 마치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일회용 물건 같아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마자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시루오가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빨리 촛불 불고 소원 빌어. 오늘만 지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저는 부드럽게 눈을 감고 사랑하는 새 친구의 즐거운 생일 축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항상 TV에 나오는 아이들을 남몰래 부러워했습니다. 예쁜 작은 왕관을 쓰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노래를 듣고 선물을 받는 아이들. 오직 그날만큼은 그 아이가 바로 가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꿈꿨습니다. 부모님이 시간을 내어 곁에 있어주고 단 한 번이라도 제 생일을 챙겨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꿈은 영원히 꿈일 뿐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원을 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원을 빌어야 좋을까? 그럼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빌자. 제가 촛불을 불고 소원을 빌자. 시로오가 즉시 제게 작은 칼을 건넸습니다. 너 빨리 케이크 잘라. 그냥 생일 케이크일 뿐인데 왜? 내가 너한테 금괴라도 주는 것처럼 그래? 이런 압박감 나 감당 못하겠네. 단지 작은 케이크 하나에도 제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재빨리 각자에게 케이크를 나눠주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더라도 나 정말 기뻐. 다들 정말 고마워. 우리는 허거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로오가 열을 식히기 위해 과일 주스 몇 잔을 주문했습니다. 자, 샤오샤오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배. 시로오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재빨리 호응했습니다. 샤오샤오 생일 축하해. 허거를 다 먹고 나서 원래 계획은 노래방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로오는 노래방이 충분히 재미없다고 느끼며 우리를 더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응우엔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 옌청에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재미있는 곳이 또 있어? 바쉼 가봤어? 그 말을 듣자 응우엔짜의 눈이 즉시 빛났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아빠한테 들켜서 바로 잡혀 돌아왔어. 바쉼은 옌청에서 매우 유명한 바였고 특히 부유층 사이에서는 더욱 유명했습니다. 이 바는 회원제로 운영되었고 회원 카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하룻밤 평균 소비액은 수천 위안에 달했습니다. 전망 좋은 VIP 자리는 예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내가 전화해서 자리 예약하고 다들 데려갈게. 자리를 예약하고 나서 우리 넷은 즉시 바쉼으로 향했습니다. 응우엔짜가 호기심에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설마 이 바도 네가 연 거야? 투자 좀 잘하는데. 시로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우리 셋째 삼촌이 투자한 거야. 바쉼의 인테리어 장식 비용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들었어. 나 사실 되게 가난해. 밥은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로오는 발레 직원에게 차 키를 던지고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자리 하나 예약해뒀어. 오늘 제일 좋은 VIP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예약했더라고. 바쉼은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시끄럽고 활기찬 홀이었고 위는 방음이 완벽한 개인실이었습니다. 시로오는 특히 홀 구역을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음악과 하나가 되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시로오의 귓가에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시로오가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은 뒤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먼저 메뉴 골라. 이 칵테일 이름은 진행으른데 도수는 별로 안 높아. 한번 마셔봐. 우리 셋째 삼촌이 위층에 계셔서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와야 해. 평소에는 제멋대로이고 거침없는 그였지만 셋째 삼촌에게만큼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그를 거의 셋째 삼촌이 돌보고 가르쳤으니까요. 이때 응우엔짜는 무대를 보자마자 즉시 흥이 나서 저를 돌아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나 춤추고 싶어. 저는 막 음료를 주문한 참이라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너 가서 춤춰. 난 여기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릴게.
정민치가 응우엔짜를 따라 춤추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넓은 VIP 테이블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인터넷에서 유명하고 얼굴도 예뻤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위에 많은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시로우가 추천해준 칵테일을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과연 도수가 높지 않아 과일 주스 같았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진한 술 냄새를 똑똑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오, 옌샤오 아니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고 이 사람이 예냐오후이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람 아저씨. 그의 진짜 이름은 정말 기억나지 않았고 그저 제 아버지가 그를 노람남이라고 불렀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노람은 자신의 둥근 맥주배를 가볍게 문지르며 제 앞에서 친근한 어른인 척하려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물적인 눈빛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어머니 천란에게서 이 노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의 평판이 원래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혼자 여기 앉아있니? 저쪽으로 와서 아저씨랑 같이 앉아. 심심하지 않게 말하면서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재빨리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악한 눈빛에 마음속으로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람 아저씨.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같이 와서 그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저쪽으로 가기는 좀 불편하네요. 노람은 즉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어때? 저쪽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만 잠깐 하면 되지. 이따가 내 친구들 돌아오면 아저씨가 바로 여기로 데려다 줄게. 우리 테이블도 바로 저기야. 말하며 그는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노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보았고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이 한 무리 모여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옆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몇몇 여자들이 그 부자들에게 바싹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일부러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람 아저씨. 하지만 저쪽으로 가기는 정말 불편하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노람은 제가 협조하지 않자 자기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람 아저씨, 체면을 좀 세워주지 그래? 네, 아버지가 여기 앉아있었어도 감히 너처럼 여러 번 나를 거절하지는 못했을 거다. 옌샤오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라. 그의 위협적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즉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람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오늘 제 아버지가 여기 계셨고 저더러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어도 저는 그분 체면도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짓, 저더러 접대를 나가라고 했던 것, 그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형편없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바이지, 그런 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돈 내고 들어온 곳인데 아저씨, 얼굴이 뭐가 그렇게 크신가요? 제 생각엔 아저씨 대장이 뇌까지 이어진 것 같네요. 머릿속에 온통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저씨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저씨 뇌가 원래 작동을 못하는 거였네요. 제게 그렇게 비꼼을 당하자 노람은 즉시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 버릇없는 년, 내 애비도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 못해. 하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 강하게 제지당했습니다. 방금 누구한테 버릇없다고 하셨죠? 치로의 나른한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노람의 손은 그에 의해 뒤로 세게 꺾였고 뚝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아파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 어린 놈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나를 건드려? 시로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치며 즉시 발을 들어 그의 가랑이를 똑바로 찼습니다. 그럼 제가 누군지 똑똑히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바가 누가 연 곳인지 잘 보시죠. 시루오처럼 성질이 급한 성격에 한번 화가 나면 바로 손발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대 더 차고 싶었지만 재빨리 달려온 바 매니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시루오 도련님, 만약 이 일이 커져서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아마 셋째 어른께서 또 직접 나서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시루오는 마지못해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테이블 전부 밖으로 쫓아내. 앞으로 다시는 봐 쉼에서 저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노람 옆으로 다가가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람은 맹렬하게 시루오를 노려보았지만 결국 감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사건이 마침내 더 커지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싸움이 났다면 일이 매우 해결하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저는 시루오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화 풀어. 그는 짜증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되게 쓸모없는 것 같지 않아? 제가 약간 놀란 눈으로 그를 되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저런 쓰레기 같은 놈 하나도 셋째 삼촌 명성을 빌려야만 쫓아낼 수 있잖아. 그 말을 듣자 저는 즉시 웃음이 터져 나왔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옌청 전체에 배씨 가문 셋째 어른은 단 한 명뿐인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거야? 배씨 셋째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해. 천시, 디리, 인화 이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우선 그는 성이 배씨여야 하고 게다가 훈이의 그룹을 더 높은 정상으로 이끌 만한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해. 하지만 온 배씨 가문에서도 셋째 어른은 단 한 명뿐인데 세상에 그런 집안에 태어날 만큼 운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사실 너도 이미 아주 훌륭해. 시루오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바로 되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잘생겼잖아. 그 말을 듣자 그는 즉시 의기양양하게 다리를 꼬았고 작은 꼬리가 하늘까지 치솟을 뻔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없어? 저는 즉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됐어. 적당히 해. 너무 어렵게 굴지 마. 시루오가 즉시 불만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바 매니저가 우리 자리로 돌아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시루오 도련님, 셋째 어른께서 위층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제가 부드럽게 손을 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빨리 올라가 봐. 난 괜찮아. 원래 바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여기 그리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시루오가 위층으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뜻밖에도 그의 목소리가 아래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거의 분노에 차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통제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그냥 옌샤오만 좋아해요. 꼭 그 애만 좋아할 거라고요. 저는 절대 삼촌 뜻대로 정략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시루오가 또 나를 방패막이로 삼았구나. 사실 제가 시루오를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그는 분명 조금의 남녀간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호감과 소중함 정도였죠. 방금 그가 자기 셋째 삼촌에게 한 말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부분 그가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찾아온 반항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셋째 삼촌을 존경하면서도 그에게 너무 꽉 막히게 관리받는 느낌을 싫어했고 항상 소위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말들로부터 저는 또한 그 배씨 셋째 어른이라는 분의 저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루오가 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신분이 아직 그에 걸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일에 대해 그를 탓하거나 서운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심주와 약혼한 상태였을 때도 모두가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심주에게조차 제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시루오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잠시 후 시루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싸움닭처럼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으며 그를 놀렸습니다. 내 꼴을 보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네가 방금 네 셋째 삼촌한테 한바탕 두들겨 맞고 온 줄 알겠네. 시루오가 지친 듯 의자에 몸을 던지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셋째 삼촌의 공격은 손발을 쓰는데 있지 않아 제가 약간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그는 즉시 자기 셋째 삼촌의 귀족적인 앉음새를 흉내내며 거만함과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표정이야.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해. 배씨 셋째 어른은 원래 말이 매우 적었지만 표정에는 항상 있을 듯 말 듯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네가 나한테 불만 가득한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꼴이 아주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방금처럼 시루오가 온갖 말을 쏟아낼 때 그의 셋째 삼촌은 단 한 글자로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 답답한 기분은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려 애쓰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아마 나이 든 남자들은 다 그런 태도를 좋아하는가 봐. 시루오가 코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 그렇게 늙지도 않았어. 우리 셋째 삼촌 배씨 할아버님이 나이 드셔서 낳은 막내 아들이라 올해 딱 30인데 성격이 일찍 성숙해서 진짜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 시루오의 기억 속에서 그가 10대였을 때부터 셋째 삼촌은 이미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문득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째 삼촌이 이런 말을 자주 해. 결혼이 오래 가려면 반드시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이 말을 듣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사랑이 절정일 때는 서로를 위해 죽고 못 살지만 감정이 식고 나면 서로를 죽일 듯이 괴롭히잖아. 하지만 세력과 재산의 균형이 맞는 결혼이라면 헤어지고 싶어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한 결혼은 자연히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야.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나 집에 가야겠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루오가 놀랐습니다. 약간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미안. 사실 나 일찍 자는 게 습관이 돼서 내 생활 패턴은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원칙을 따라 밤에는 꼭 11시 전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는 7시 전에 일어나. 짜짜랑 밍치한테 말 좀 전해줘. 나 먼저 갈게. 시루오가 즉시 바 매니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부르며 그에게 저를 집까지 데려다줄 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줘. 제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날 저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생체 시계를 유지했습니다. 정확히 아침 7시에 일어났죠. 달리기를 마치니 8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겸사겸사 밖에 나가서 아침도 먹을 생각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렸는데 뜻밖에도 아래에 서 있는 옌자오자오를 보았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녀에게 인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재빨리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옌샤오,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됐어? 오늘 그녀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아마 옌슈 이모가 그녀를 만나자고 약속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정원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본 후 당연히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역의 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60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아파트들이라 비좁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는 것을 보자마자 옌자오자오는 즉시 마음속이 매우 편안해졌고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뭐가 비참하다는 건데?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이런 곳에 살다니 너희 집 엄청 부자 아니었어? 제가 여튼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나는 여전히 내 두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반대로 너는 어때? 그 자정원 아파트 설마 네가 직접 산 거야? 제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침 출근 시간이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옌자오자오를 향해 즉시 불쾌하게 변했습니다. 저 여자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곳이 뭐 어때서?
비록 이 오호우 단지의 아파트가 작기는 하지만 옌청의 집값이 싼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치가 정말 크네. 자기 힘으로나 부모님 힘으로 사는 거면 괜찮지. 저 여자는 분명 남자한테 기생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랑은 종류가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고 천천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몸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후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슈퍼에 들러 냉장고에 넣을 식료품을 좀 더 샀습니다. 이곳 작은 슈퍼의 물건들은 모두 아침 일찍 배달되어 채소와 과일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저는 2개의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임대한 아파트는 꽤 높은 층인 16층이었고 아파트 전체는 2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한참이 지나서야 제 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막 집으로 가려던 참에 문득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겁게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에 쥔 열쇠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소리는 비상계단 쪽에서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에 든 2개의 쇼핑백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비상계단 쪽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옌자오자오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습니다. 어떡해. 제가 비상계단 문을 열자마자 옌자오자오가 아래층으로 황급히 달려가는 뒷모습만 간신히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저는 무심코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즉시 숨을 깊이 들이마셨으며 동공이 갑자기 수축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 여자가 작은 피 웅덩이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옌자오자오의 어머니 옌슈 이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방금 넘어지는 소리가 매우 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에서 떨어진 사람은 분명 옌 이모일 것이었습니다. 옌 이모. 그녀가 살짝 움직였지만 매우 미약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 후 재빨리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 커뮤니티 보건실의 의사를 불러 초기 응급처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어떤 응급처치 도구도 없었고 함부로 옌 이모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모를 더 심하게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짐승 같은 년. 저는 옌자오자오를 향해 나지막이 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녀는 겁에 질려 바로 도망가다니.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관리인이 재빨리 커뮤니티 보건실 의사를 데리고 와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옌 이모를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목격자였기 때문에 즉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자마자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임시로 가족 역할을 하며 재빨리 차에 올라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옌 이모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제 마음이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저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송 아저씨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서둘러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등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송 아저씨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는 원래 대학 교수라 평소 옷차림이 항상 매우 단정했는데 오늘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마 급하게 오다가 넘어져서 양복 바지가 한 뼘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이모는 어떠시냐? 제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직 수술실에 계세요. 그의 안색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귀찮겠지만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겠니?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옌 이모가 사고를 당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옌자오자오가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자 송 아저씨는 즉시 매우 분노했습니다. 아저씨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 말이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재빨리 달려와 물었습니다. 옌수 환자 보호자분 누구신가요? 숭 아저씨가 즉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접니다. 현재 병원에 AB형 혈액이 부족해서 다른 병원에서 수혈받고 있습니다. 남편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헌혈 가능하신가요? 숭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B형입니다.
제가 즉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AB형이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숭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반대했습니다. 혈연 관계끼리는 서로 수혈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니? 저는 잠시 멈칫했고 사실 제가 얜 이모의 딸이 아니라고 설명하려던 참에 간호사 뒤에서 누군가 AB형 혈액 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조용히 돌아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숭 아저씨가 문득 저를 쳐다보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도 AB형이라고?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둘은 그렇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래 서로 친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쨌든 예냐 오후이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기도 불편했을 겁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앉아있다가 숭 아저씨가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분노가 저를 겁먹게 할까봐 그는 일부러 조금 멀리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의 첫 마디는 바로 질책이었습니다. 옌자오자오,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네, 엄마가 그렇게 심각한 일을 당했는데 무정하게 도망쳐? 그분은 내 친엄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화기 저편에 옌자오자오는 오히려 매우 놀란 척했습니다. 엄마가 다치셨다고요? 어떻게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반응에 숭 아저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오늘 네 엄마가 우아오 단지에서 너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엄마가 다친 걸 모를 수가 있어? 옌자오자오가 즉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엄마 만날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는 이 일 모르셨어요? 그럼 오늘 정말 우아오 단지에 안 갔다는 거냐? 숭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떴고 시선이 즉시 날카로워졌으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편애하기 마련이고 어쨌든 그가 직접 키운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는 그녀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우아오 단지에 안 갔어요. 지금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그리로 갈게요. 숭 아저씨가 즉시 그녀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고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오면 얘기하자. 서둘러 전화를 끊고 그는 제 앞으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네가 얜 이모와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정말 자오자오가 맞다고 확신하니? 제가 즉시 확신에 차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옌자오자오가 확실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을 때 마침 아래층에서 그녀와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녀가 옌 이모를 만나러 온 줄은 전혀 몰랐어요. 숭 아저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제 시선이 조금도 피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오자오는 오늘 우하오 단지에 전혀 가지 않았다고 확신했으니 두 사람 중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옌자오자오도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숭 아저씨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도 왔구나. 그녀는 즉시 태어난 척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마침 여기서 멀지 않아요. 숭 아저씨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 이때 옌자오자오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시선이 즉시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있어요?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바로 저 아이가 네 엄마를 구해줬어. 옌자오자오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숭 아저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왔으니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나니 저도 즉시 이해했습니다. 아까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은 옌자오자오가 다르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숭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옌샤오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아오 단지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엄마와 다퉜다고 해도
절대로 엄마를 계단에서 미는 짓은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엄마가 다친 걸 보고 도망치는 짓은 더욱 할 수 없죠. 제가 짐승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고 마치 천인공노할 누명을 쓴 듯 매우 억울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옌자오자오의 진짜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정말 그녀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아빠, 설마 친딸인 제 말보다 옌샤오 같은 외부인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숭 아저씨가 그녀를 보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옌샤오가 왜 너를 모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저를 해치고 싶어서죠. 아빠도 잘 아시잖아요. 저와 그녀 사이의 갈등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이유를 찾자 옌자오자오의 시선이 즉시 날카롭게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여자야말로 가장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그녀가 엄마를 밀고 그러고 나서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숭 아저씨는 즉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서 이때 그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샤오샤오 너는? 아저씨,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고 차가운 시선으로 옌자오자오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신고해서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숭 아저씨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정말 옌자오자오가 저지른 것이라면 그는 이것이 단지 집안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잘못하면 부모가 따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완전히 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순간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오자오,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옌자오자오가 즉시 코웃음을 치며 매우 당당한 척 했습니다. 신고하세요. 원래 이렇게 불분명한 일일수록 경찰에 신고해야죠. 다시 저를 돌아보며 하지만 한마디 충고하죠. 만약 정말 잘못했다면 빨리 인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개인적으로 화해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죠.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자 결국 숭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옌자오자오의 표정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지금 모습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녀가 이미 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나 첫 번째 가능성은 분명히 불가능했습니다. 옌 이모를 해친 사람은 분명히 그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숭 아저씨가 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샤오샤오, 정말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단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야.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어쨌든 그에게 저는 낯선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기 친딸의 말 대신 제 말을 선뜻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문득 옌자오자오에 대한 약간의 질투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정말 그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재빨리 도착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물어본 후 그들은 즉시 우하오 아파트 단지로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옌 이모도 막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이모는 잠시 더 경과를 지켜봐야 했고 당분간 퇴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언제쯤 깨어날까요? 숭 아저씨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환자는 머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깨어날지 확신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숭 아저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옌자오자오의 걱정스럽고 찔리는 듯한 표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재빨리 알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우하오 단지의 카메라는 마침 보수 기간 중이라 유용한 영상은 하나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아파트 로비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모두 옌자오자오 양이 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즉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아침 저와 그녀는 아래층에서 바로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근무 직원도 그녀가 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진술을 고수하신다면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유일하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즉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경찰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옌자오자오는요, 그녀는 아는 것을 모두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옌자오자오가 즉시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얌전히 경찰 따라 한번 다녀오세요, 옌샤오 언니. 정말 무고하다면 곧 풀려날 거라고 믿어요. 제 침묵을 보고 숭 아저씨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니모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죄책감이 생겼을 겁니다. 샤오샤오, 걱정 마. 아저씨는 너를 믿어. 네가 단지 경찰에 협조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 믿음은 어딘가 망설임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니 어떻게 옌자오자오를 믿는 것처럼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경찰을 따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차에 막 앉았는데 앞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문득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진술을 바꾸면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진술을 바꾸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우연히 사고당한 사람을 구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간단해질 겁니다. 저는 즉시 손을 꽉 쥐었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옌자오자오가 션저오에게 부탁해서 뒤에서 처리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정말 제멋대로 굴어도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옌자오자오를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녀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진술을 고수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경찰관이 가볍게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봤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상대방은 안 왔다고 하고 CCTV에는 찍히지 않았고 심지어 알리바이까지 제공했어. 모든 불리한 요소들이 지금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일은 저와 별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술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뭐하니?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아직 어려서 이 사회의 복잡함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네가 정말 자오자오가 아파트 단지에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쨌든 그들은 한 가족인데 설마 내 말 한두 마디 때문에 부모가 자기 딸을 감옥에 보내겠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심코 가라앉았습니다. 이 말은 듣기 거북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숭 아저씨가 이미 자오자오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저 때문에 자기 딸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번 도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오자오가 감옥에 갈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제가 진술을 바꾼다면 그럼 저는 그녀를 일부러 모함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를 악물고 억울함에 가득 찼지만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녀를 현장에서 봤어요. 그 경찰관은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 고집은 조금의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 동안 저와 경찰은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는 경찰서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때 저는 떠날 수 없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와서 진술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혀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서야 한 경찰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진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응웬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야 그녀는 인터넷에 저를 겨냥한 불리한 공격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즉시 옌자오자오가 올린 것이냐고 짐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샤오샤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가 현재 지방에서 잡지 촬영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인터넷을 여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지난번 소동 이후
옌자오자오는 또다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연극을 꾸며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저와 싸우는 것에 중독되었고 저를 짓밟지 못하면 분명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녀는 피해자의 말투로 글을 올려 자기 어머니가 아직도 혼수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 틈을 타 일부러 자신을 모함하고 해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또한 자신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며 반면에 저는 현재 경찰에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금이라는 이 단어를 그녀는 매우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구금되지 않았다고 하면 틀린 말이지만 제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즉시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잖아. 누가 자기 친엄마를 그렇게 무정하게 버리겠어? 비록 나는 옌자오자오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믿어. 옌샤오, 이번에는 정말 자업자득이네. 저는 이 가장 인기 있는 댓글들을 훑어보고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네. 저는 핸드폰을 덮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시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외에는 저는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평소처럼 즉시 저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 기다려서야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 메시지는 매우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옌샤오양, 이번 일은 셋째 어르신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셋째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면 락 도련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투는 분명히 배씨 셋째 어르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난처함, 무력감이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셋째 어르신의 반응도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른으로서 조카가 좋아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녀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약간 굳었고 단 한 글자만 답장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자발적으로 시로우의 위챗을 삭제했습니다. 배씨 셋째 어르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변호사가 경찰서에 와서 신속하게 협상하여 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단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인터넷에 올라온 비난들을 처리할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 긴 잠을 자고 싶었지만 뜻밖에도 인터넷 여론이 너무 빨리 퍼져서 우하오 아파트 단지 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몰려와 저를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옌샤오 씨, 방금 경찰서에서 돌아오셨죠? 옌자오자오 씨를 일부러 해치고 그녀의 어머니를 밀고 나서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건가요? 경찰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인가요? 저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숨을 쉴 수 없었고 머리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와 렌즈가 저를 똑바로 향해 있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하룻밤 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인파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벗어났는데 문득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샤오샤오, 빨리 타. 응wen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숙여 차 안으로 들어갔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너 지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심하고 사진을 찍겠어? 그래서 바로 돌아왔지. 괜찮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옌자오자오를 모함하지 않았어. 그녀가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할 필요 없어. 당연히 나는 네가 절대로 누구를 모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누가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밍치 오빠도 너를 믿고 바로 그 오빠가 나한테 알려줬어.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도 인터넷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이 생각하지 마. 오늘 밤은 그냥 우리 집에서 자. 모든 일은 내일 일어나서 해결하자.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왜 전날 그녀가 제 아파트가 좁다고 불평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 혼자서 100평방미터가 넘는 쯔징위엔의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파트는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이하오 공간에 살았는데 거기는 좀 멀고 보안이 너무 엄격해서 이리로 이사 왔어.
그녀의 아파트는 매우 세심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새 잠옷을 미리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은 개인 욕실이 있어서 사생활이 보장돼.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써. 샤워를 마친 후 그녀가 미리 주문해둔 음식이 막 도착했습니다. 샤오 뭐 좀 먹고 자. 저는 소파에 앉았고 응웬자의 오부 잠옷 바지는 제게 입히니 짧은 바지가 되어 길고 하얗고 날씬한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빨리 뭐 좀 먹어. 응웬자가 말하며 음식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든 너희들에게 의지해야 하잖아. 응웬자가 즉시 가볍게 웃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정말 쓸모없다면은 내 수천만 팬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단지 네가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팬을 손에 쥐고 분명히 오래전에 옌자오자오 머리채를 잡고 혼쭐을 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설마 연예계를 떠나기로 한 내 결정이 정말 잘못된 걸까? 응웬자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 사실 나는 너를 매우 부러워해. 연예계를 떠나고 싶으면 바로 떠날 수 있잖아. 저는 천천히 음식을 한 입씩 먹고 그러고 나서 시로우와 배씨 셋째 어르신 이야기를 그녀에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위챗을 삭제했어. 배씨, 셋째 어르신이라는 이름을 듣자 응웬자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 셋째 어르신에 대해 말하자면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이 매우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껴. 그 사람에 대한 내 인상은 항상 특별히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매번 명절 때 배씨 집에 갈 때마다 나는 셋째 어르신과 2마디 이상 대화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의 기세가 너무 강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어. 응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시로우의 아버지는 원래 배 할아버지의 부하였는데 나중에 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 배 할아버지가 그를 배씨 집으로 데려와 키우고 셋째 어르신에게 돌보라고 맡기려고 했는데 셋째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았어. 시루오가 시가를 떠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했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시로오는 여전히 시가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배씨 집과 매우 친했고 셋째 어르신이 직접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사실 셋째 어르신은 시로오의 아버지가 될 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셋째 어르신이 시로오를 대하는 방식이 친아버지나 다름없다고 느껴. 너도 알잖아. 우리 업계에서 결혼은 원래 하나의 이점, 하나의 카드일 뿐이야. 심지어 응웬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반드시 문벌이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건 알지만 내 마음은 정말 여전히 불편해. 그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일찍 쉬어. 내일 내가 너랑 같이 병원에 옛 이모 문병 갈게. 응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록 낯선 곳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잤고 아침까지 한 번도 꿈꾸지 않고 곧장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가 응웬자의 집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침실에서 나오니 창밖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고 있었고 넓은 거실은 따뜻하고 편안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웬자의 아파트에는 별도의 헬스장이 있었고 저는 아침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막 마쳤을 때 응웬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고 뜻밖에도 내려가자마자 바로 션저우와 마주쳤습니다. 응웬자가 즉시 차갑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재수없어. 아무리 반응이 둔하다고 해도 션저우는 즉시 그녀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응웬자, 무슨 뜻이야? 별다른 뜻은 없어. 그냥 당신을 만난 게 정말 재수없다고 느꼈을 뿐이야. 그녀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그녀의 손을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걔가 나를 한번 물었다고 내가 다시 걔를 물 수는 없잖아? 션저우가 즉시 차갑게 웃으며 저를 비꼬았습니다. 옌샤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자오자오를 모함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도 지금 네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사실이라고? 직접 목격했어? 아니면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야? 원래 나는 머리를 안 쓰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라고 조언하려 했는데 이제 보니 너는 원래 머리가 없었구나. 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직접 목격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션저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웃으며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너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냥 계속해서 옌자오자오를 일편단심으로 믿어. 나는 진심으로 평생 네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라. 두 사람, 한 명은 바보, 한 명은 악당. 정말 천생연분이네. 아침을 먹고 저는 가는 길에 과일을 좀 더 사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옌 이모가 깨어났는지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옌 이모만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그녀만이 제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웬짜는 그 말을 듣고 별로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옌자 오자오의 엄마인데 네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정말로 나서서 너를 위해 말해줄까? 저는 즉시 잠시 멈칫했고 정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옌 이모도 분명히 숭 아저씨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딸 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입니다. 만약 천란이었다면 아마도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자. 병실 문에 막 다다랐을 때 저는 바로 옌자오자오와 마주쳤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녀가 즉시 적대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 앞에 서서 비꼬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 내 엄마를 구해준 사람으로서 내가 이모를 문병 오는 게 이상한가? 옌자 오자오가 옷자락을 꽉 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를 밀었는지 누가 알아?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그 말을 하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어? 어제 내가 너를 고발했을 때 경찰이 나한테 증거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럼 너는 어때? 지금 무슨 증거라도 있어? 옌자 오자오, 네가 인터넷에 올린 허위 사실은 이미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변호사 시켜서 증거 수집하고 너를 고소할 준비를 할 거야. 변호사 서신 받을 준비나 해.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숭 아저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에 뭘 올린 거야? 하룻밤을 병상 옆에서 꼬박 세운 그의 안색은 매우 초췌했습니다. 옌자 오자오가 즉시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우리 저 여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아빠. 응엔자는 아무 말 없이 바로 핸드폰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숭 아저씨,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샤오샤오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 애가 옌 이모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결과가 아마 더 나았을 거예요. 적어도 사람 구해주고 이런 골칫거리를 떠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지난 며칠 동안 숭 아저씨는 옌 이모의 사고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인터넷 정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야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자기 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는 손에 든 핸드폰을 꽉 쥐었고 부서질 듯이 쥐어서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잠시 떨었고 어깨를 움츠리며 억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억울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설마 저 여자만 저를 모함할 수 있고 저는 반격도 못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게다가 저는 그녀를 모함하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그녀가 엄마를 계단에서 밀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숭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식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자오자오든 숭징이든. 하지만 옌자오자오가 이 복잡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후로 그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이 딸의 무서운 변화를 묘사할 말이 정말 없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고 저를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본 후 일부러 제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숭 아저씨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문지르고 죄책감에 찬 눈으로 저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샤오샤오. 이번에는 내가 자오자오를 대신해서 너에게 사과할게. 제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고 정말로 아내와 딸의 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이 남자를 탓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옌 이모는 깨어나셨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안 깨어났어. 그러고 나서 그는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뜻밖에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옌 이모가 눈을 뜬 것을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그가 서둘러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얜 이모는 멍한 표정이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즉시 의사를 부르는 버튼을 누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옌 이모 우하오 아파트 단지에서 다치셨어요. 지금은 병원이에요. 숭 아저씨도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샤오샤오가 당신을 구했어. 지금 우리는 병원에 있어. 옌 이모가 천천히 눈을 감았고 머리를 다쳐서 아직 흐릿했지만 다행히 기억상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주자. 그녀의 기억은 점차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옌 이모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환자는 며칠 더 병원에 머물며 관찰해야 했지만 회복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옌 이모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옌자오자오와 우하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층이었습니다. 제 옆집은 아직 임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오자오에게 그곳으로 이사와서 살라고 권유하고 션저우와 더 이상 불분명한 관계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옌자오자오는 즉시 화를 내며 션저우가 쯔징위엔의 아파트를 아예 그녀 명의로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반드시 명문가에 시집가서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옌 이모는 이때 아직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고 우하오의 집 소유권을 그녀에게 넘겨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모녀는 즉시 격렬하게 다퉜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오자오에게 실수로 계단에서 밀려 넘어졌습니다. 옌 이모는 당연히 그녀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녀가 넘어진 후 옌자오자오가 그녀를 그렇게 버려두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도망쳤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친엄마를 내버려둔 채 옌 이모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자기 친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고 비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숭, 자오자오는 어디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어렵게 물었습니다. 숭 아저씨와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부부였기에 당연히 그 질문 속의 분노와 실망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방금 그 아이는 갔어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옌 이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기 친엄마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문병 한 번도 안 올 셈인가? 그 말을 듣고 응행자가 즉시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럼 정말 그녀가 이모를 계단에서 민 거였어요?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녀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녀가 직접 옌 이모를 계단에서 민 사람이었다니. 숭 아저씨는 이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자오자오에게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신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무력하게 만든 것은 이제 자오자오가 성인이 되었으니 그가 더 이상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녀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이때 옌 이모가 저를 살짝 쳐다보았고 그녀의 시선도 숭 아저씨처럼 형언할 수 없는 친밀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해준 거니? 그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즉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연히 본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도와줬을 거라고 믿어요. 옌 이모가 그 말을 듣고 목이 즉시 메었습니다.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야. 내 친딸도 엄마가 다친 걸 똑똑히 보고도 등을 돌리고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 샤오샤오 정말 고맙다. 옌 이모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녀와 예냐오이는 원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녀는 자기 오빠의 인품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딸이 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보고 그녀는 무심코 자오자오를 떠올렸고 마음속에 즉시 무한한 슬픔이 밀려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숭 아저씨가 서둘러 휴지를 들고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마 여보. 당신 방금 깨어났잖아. 몸도 약한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옌 이모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왜 자오자오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숭 아저씨도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야. 나도 진심으로 샤오샤오에게 미안해. 분명히 그 아이가 당신을 구했는데 자오자오는 인터넷에 그 아이를 모함하기까지 했잖아. 제가 즉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숭 아저씨,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얜 이모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옌 이모는 이 일을 더 분명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핸드폰 좀 줘. 내가 좀 봐야겠어. 이때 숭 아저씨도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하자, 여보. 내가 잘 처리할게. 당신이 정말 처리할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인터넷의 그 사람들 나도 잘 알아. 그들이 얼마나 입이 험한지 나도 안다고. 빨리 핸드폰 줘봐. 그녀가 단호하게 재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숭 아저씨는 핸드폰을 열어 옌자오자오의 웨이보 게시물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볼수록 옌 이모는 더욱 화가 났고 흥분한 나머지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숭 아저씨가 서둘러 옌 이모를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보지 말라고 했잖아. 기어이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보고 나서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옌 이모가 분노를 억누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 당신 딸이 무슨 말을 올렸는지 좀 봐. 자기 친엄마를 피가 나도록 내버려 둘 만큼 냉혈한데 이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을 믿고 있잖아. 경찰에 신고해. 그 애를 거기 넣어서 정신 좀 차리게 해.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에 차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응웬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옌 이모는 정말 그녀의 초기 상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숭 아저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 아이를 감옥에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경찰을 불러서 처리할게. 이번 일은 정말 옌자오자오가 너무 심했어. 옌 이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멍해졌고 눈물이 갑자기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그녀의 딸이었고 그녀가 한 손으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숭 아저씨가 서둘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자, 내가 방금 당신이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아. 우리 아이들은 천천히 가르치면 돼. 서두를 수 없어. 걔가 아직 가르칠 수 있는 아이였다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겠어? 옌 이모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숭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이번에는 정말 자오자오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계속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와 응웬자에게 여기 남아서 옌 이모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병원을 떠나 몇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응웬자가 즉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숭 아저씨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저와 샤오샤오가 옌 이모를 잘 돌볼게요. 그 말을 듣고 옌 이모가 이때서야 그녀를 돌아보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옌 이모가 실물로 보니 TV에서보다 훨씬 예쁘네. 응엔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즉시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이모도 제가 나온 영화 보셨어요? 당연하지. 어렸을 때 네가 그렇게 귀여웠는데 이모가 어떻게 네 영화를 안 봤겠어. 응웬자가 분위기를 띄운 덕분에 옌 이모의 기분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마도 그 후 숭 아저씨가 정말로 경찰에 연락했는지 바로 그날 인터넷에 옌자오자오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전날 제가 구금되었다고 올린 게시물과 결합하여 네티즌들은 이때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구금되었다고 하고 이제는 그녀 자신이 연행되었다고 하니 바로 그때 많은 네티즌들이 즉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나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이 생각났어. 설마 옌자오자오가 정말 자기 친엄마가 다친 걸 내버려 둔 거야? 깊이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 친엄마잖아.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그렇다면 그녀가 바로 악인이 먼저 고발하고 일부러 옌샤오를 모함한 거 아니야? 옌샤오 이번에는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 물론 숭 아저씨가 정말로 자오자오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는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이때 예니모가 문득 저에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나를 위해 동영상 하나 찍어줄래? 제가 약간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동영상을 찍으시려고요? 이 동영상은 너의 진실을 밝혀주기 위한 거야. 잘못한 사람은 자오자오고 나는 그 아이의 엄마로서 너에게 결백을 돌려줄 책임이 있어. 내가 분명히 말하고 나서 만약 네가 여전히 그 아이의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면 나는 더 이상 막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은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모. 이모께서 며칠 더 쉬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얜 이모가 다시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큰 억울함을 당했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여자에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문득 자오자오가 어렸을 때 조금만 긁혀도 즉시 그녀에게 달려와 울며 애교를 부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같은 또래의 소녀들인데 샤오샤오는 사람을 안쓰럽게 할 만큼 성숙하고 독립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독립적인 이유는 분명히 한 번도 누구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냐오이와 철라는 전혀 합격점인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찍어줘. 옌 이모가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고 눈이 약간 시큰거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모. 옌 이모는 제 말을 듣고 그녀의 눈도 무심코 붉어졌고 마음속에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이건 이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옌 이모의 얼굴은 여전히 매우 초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제 딸입니다. 그 아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인 저에게 분명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영상은 바로 거기서 멈췄습니다. 옌 이모가 저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이 동영상을 올려. 제가 약간 망설이며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옌 이모, 이 동영상이 올라가면 자오자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계시죠? 옌 이모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잘 알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내 마음에 물어봐도 나는 두 아이를 교육하는데 소홀한 적이 없어. 비록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절대로 방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자오자오가 결국 오늘날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저는 재빨리 이 동영상을 웨이보에 올리고 간단한 주석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결백한 사람은 스스로 결백하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옌자오자오의 친어머니가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자기 친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라는 두 주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숭 아저씨가 막 병실에 들어와 옌 이모에게 그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부러 그녀의 주의를 자오자오의 일에서 돌리려고 했습니다. 당신하고 샤오샤오하고는 정말 인연이 깊네. 둘 다 AB형이잖아. 어제 병원에 피가 부족해서 샤오샤오가 당신한테 헌혈해 주려고 했어. 옌 이모가 즉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 샤오샤오가 있었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 B형 혈액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후에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혈액을 급히 조달해서 제 피를 쓸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 저는 이전에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생각의 의미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나는 인터넷 정보에서 옌자오자오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기록된 것을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까? AB형과 B형 혈액형 사이에서 어떻게 O형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잠시 더 앉아있자 옌 이모가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응우엔 짜는 서둘러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 푹 쉬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얜 이모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 바쁘면 자주 올 필요 없어. 나중에 건강해지면 이모가 너희 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 테니 꼭 와야 한다. 병원에서 나오자 응우엔자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지금 옌자오자오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하던데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송 아저씨께서 손을 쓰신 거겠지? 네. 생각엔 그들이 정말 그녀를 법정에 세울 것 같아? 제가 바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닐 거야. 아무리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오자오는 여전히 그들의 친딸이잖아.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너는? 샤오샤오, 이번에 자오자오가 널 무고했으니 너 충분히 그녀를 고소할 수 있어. 제 마음은 이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며칠 더 그 안에 있게 놔두고 그녀가 나온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말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옌자 오자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정보는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되었고 심지어 그녀의 최근 스캔들까지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정말 O형 맞아. 제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응우엔자가 호기심에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해? 제가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얜 이모랑 송 아저씨 혈액형 똑똑히 들었잖아? 들었지. 응우엔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즉시 이상한 점을 깨닫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AB형이랑 B형 사이에서 어떻게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옌자오자오가 원래 옌 이모의 친딸이 아니거나 아니면 옌 이모와 송 아저씨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제가 조심스럽게 제 추측을 말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사실 자오자오가 O형이 아니라면? 응우엔자가 즉시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 그녀는 확실히 O형이야. 예전에 내가 그녀랑 같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헌혈 활동도 있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일단 이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짜짜, 너 이 일 모르는 척 해줘.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옌자 오자오가 경찰에 연행되자 오후 아파트 단지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도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옌 이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자 옌자 오자오는 이번에 완전히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막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 참이었고 며칠 동안 경찰서에 구류되어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녀의 웨이보는 네티즌들에게 욕설로 도배되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전에 저를 무고했던 게시물도 아직 삭제되지 않았죠. 저는 조사를 기다릴 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경찰서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나흘이나 그 안에 있다가 마침내 그녀는 심주가 와서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비서가 내려와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풀려나자 자오자오는 서둘러 얼굴을 가리고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울며불며 책망했습니다. 심주 오빠, 왜 이제야 왔어요? 안에서 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단 며칠 사이에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심주는 다른 구석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오자오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들어간 거 인터넷에는 안 알려졌겠죠. 안 그랬으면 창피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심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넌 고작 내 체면 깎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보려다가 동작이 문득 멈칫했고 조심스럽게 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옌샤오가 오빠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어요. 그 여자 믿지 마요. 그녀는 분명히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주는 즉시 차갑게 웃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정말 널 믿었어. 샤오샤오가 널 모함한다고 믿었고 심지어 널 위해 위증을 하고 너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없애주고 네가 결백하다고 믿어줄 생각까지 했어. 하지만 자오자오야, 너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자오자오의 어깨가 즉시 무너져 내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절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어릴 적처럼 항상 선량하고 순수해서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낯선 사람을 구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우리가 다시 만난 후로 네가 저지른 상상도 못할 짓들 외에는 옛 기억 속 그 소녀의 그림자를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어. 마치 그 시절 의식이 희미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던 그 작은 소녀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아니에요. 그때 전 정말 그냥.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심주가 휴대폰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또 거짓말을 하기 전에 내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똑똑히 봐. 그녀는 즉시 겁에 질렸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가 직접 봐. 네가 나한테 5호 단지에 CCTV를 전부 지워달라고 부탁한 거 네 어머니의 너에 대한 사랑을 믿고 그런 거 아니었어? 넌 내 어머니가 분명히 무조건 널 용서하고 너와 함께 샤오샤오를 모함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녀가 유일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에 옌 이모가 더 이상 그녀를 감싸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옌 이모가 영상 속에서 한 말들을 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심장을 세게 찔렀습니다. 왜요? 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친딸이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심주는 지친 듯 눈을 감았고 후회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 할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네가 네 형에게 무엇이 한참 뒤처지는지 알겠느냐? 나는 신무에게 한참 뒤처져. 사람 보는 눈 하나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졌어. 그가 무심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정말 자신이 그분의 친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내 친어머니에게 그렇게 무정한 짓을 할 수 있었겠어? 네, 어머니가 피 웅덩이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네가 한번 돌아봐 주기를 얼마나 바랐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자오자오가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으로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전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을 뿐이에요.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빠가 제가 실수로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자 심주는 더욱 차갑게 웃었고 마음속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구나. 그녀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심주, 이 심주야, 내 눈은 정말 멀었구나. 마침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정원의 그 아파트, 이미 내 명의로 해줬어. 다시 뺏지는 않겠지만 우리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이야.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옌자오자오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며 송 아저씨께서 맡기신 번역본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 그는 옌 이모의 일로 바빠서 저를 재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재촉할 때가 되면 아마 그때 가서야 제가 허둥지둥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인이 문득 저를 찾아왔습니다. 샤오샤오씨, 이건 그날 옌 이모님께서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뜨리신 물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대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건을 받아들었지만 관리인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는 표정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리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CCTV는 전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함구령이 내려와서 저희더러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왔던 경찰들도 분명히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원래 다 연극을 하고 있었으니 그로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이지, 항상 진실을 덮을 만큼 충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약자도 항상 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저으며 더욱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린 것도 없고 심지어 공범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입장이 있는 법입니다. 그도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겠죠. 문을 닫고 저는 옌 이모의 물건을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함부로 그녀의 개인 물품을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후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이미 심주의 예전 번호를 차단해 두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겠죠.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연락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매우 어려운 말을 꺼내기 위해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샤오샤오, 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이 말을 듣자 저는 즉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과요? 무슨 일에 대해 사과하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내가 시종일관 옌자오자오의 편을 든 것에 대해 그녀가 나를 속였어. 네가 옌 이모가 사고당한 것을 이용해 그녀를 모함했다고 말했지. 그때 나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녀가 정말로 그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경찰과 우리 아파트 관리인을 매수한 사람. 인간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오빠도 그녀 못지않을걸요. 심주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 그녀랑 헤어졌어. 저는 즉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항상 자처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거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웠던 거군요. 하지만 헤어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오빠가 그녀와 공범이었던 사실이 부정되기라도 하나요? 그녀가 잘못한 일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오빠가 눈이 멀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녀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설마 당신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장점만 사랑하고 진짜 모습 전체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녀 곁에 있겠다고 죽고 못 살았잖아요. 심지어 가족의 명예까지 버려가면서 이제 와서 그녀의 본성을 잘 몰랐다고요? 오빠 정말 너무 눈이 멀었어요. 그를 차갑게 비꼰 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오빠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오빠가 이제부터 저한테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쇠허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거죠. 제가 사랑을 얻지 못해서 오빠를 증오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두 사람이 역겨울 뿐이에요. 말을 마친 후 저는 즉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문득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전파가 방해받는 듯한 익숙한 지지직 소리가 울렸습니다. 와카카카, 나 드디어 돌아왔어.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샤오치, 시스템이 즉시 자동으로 아름다운 날 노래를 재생했습니다. 만약 그 녀석에게 진짜 몸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제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을 겁니다. 샤오샤오, 나 보고 싶었어? 저는 눈을 한번 굴리며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야. 나 정말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내 그 어마어마한 노후 자금 말이야. 너 눈치 못 챘어? 널 이 세계로 돌려보낼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좀 생겨서 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었다고?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다시 회복된 거야? 샤오치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전부 내 덕분이야. 네가 큰 세계의 원래 궤도를 바꿔놓아서 시공관리국의 주의를 끌었어. 그 덕분에 그들이 내게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줬지. 저는 멍하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세계의 궤도?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녀석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래 네 인생의 운명은 네가 단 하나의 역할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발판이 되는 역할.
저는 무심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느끼고 있었어. 내 원래 성격으로는 절대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을 거고, 더더욱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많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나 스캔들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 녀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네가 살고 있는 이 큰 세계는 여러 소설의 줄거리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곳이야. 잠깐만. 제가 즉시 말을 끊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너 내가 어떤 줄거리에 나타나든 전부 다 엑스트라 악역일 뿐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그래. 예를 들어 응우옌 짜와 옌자 오자오, 그 두 사람은 원래 여주인공으로 정해져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응우옌 짜가 여주인공인 건 이해가 되는데 옌자 오자오 그녀가 무슨 여주인공이야? 만약 옌자 오자오가 정말 여주인공이라면 그럼 남자 주인공은 설마 심주라는 건가? 샤오치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운명의 궤도가 바뀌어서 남자 주인공 자리는 잠시 비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심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옌자 오자오의 세계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 샤오치가 즐겁게 알렸습니다. 축하해. 너는 바로 진짜와 가짜 영의 소설에서 여주인공과 신분이 뒤바뀐 악역 여조야. 저는 하고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곧이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녀석이 침착하게 더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원래 철랑과 예냐 오후이의 친딸이 아니야. 내 친부모는 다른 사람이야. 제 머리가 즉시 빠르게 회전했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짜 영예라면 그럼 진짜 영예는 분명 여주인공 옌자오자오겠구나. 그럼 내 친부모는 바로, 제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옌 이모와 송 아저씨가 바로 내 친부모님이야. 빙고. 샤오샤오는 여전히 예전처럼 똑똑하네. 샤오치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한참이 지나도 평정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애초에 이 세계로 돌아왔을 때 샤오치가 즉시 모든 사실을 제게 말해주었다면 아마 그때는 제가 아직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파혼을 겪고 천란의 진짜 얼굴을 보았으며 동시에 송아저씨 부부가 자오자오에게 보여준 깊은 애정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시큰하게 만들었고 5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처음부터 똑똑히 말해주지 않은 거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샤오치를 책망했습니다. 그 녀석은 가볍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말해도 늦지 않았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오랫동안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애초에 우리 두 아이가 뒤바뀌지 않았다면, 만약 어릴 때부터 제가 옛 이모와 송아저씨 곁에서 자랐다면 아마 제 인생은 지금 정말로 매우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송아저씨 부부가 자오자오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데 설령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과연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친딸과 바꾸고 싶어 할까요? 저는 손을 들어 이마를 가볍게 문지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샤오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과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똑똑히 느낀 듯 했지만 그 녀석은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샤오. 그 녀석이 저를 위로하려던 참에 제가 뜻밖에도 먼저 입을 열었고 제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샤오치, 내 노후 자금은 어디 있어? 그 어마어마한 노후 자금, 평생 호화롭게 살기에 충분한 돈 말이야. 그 거대한 돈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일은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어. 샤오치가 뜻밖의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이 마당에 아직 돈 달라고 할 기분이 남아있어? 지금 내가 시공관리국이랑 계속 연락해서 협상 중이야. 세계 궤도가 바뀌어서 잠시. 제가 즉시 목소리를 높여 차갑게 따져 물었습니다. 설마 내 노후 자금이 전부 날아갔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 녀석이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내가 장담하는데
비록 지금 바로 너한테 직접 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다른 형태로 너한테 돌려줄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가볍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돈이 남아있기만 하면 됐어. 오늘 밤은 분명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진짜와 가짜 영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안심하고 건어물려로 살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제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막장 이야기가 결국 제게 정말로 일어나다니. 다음날 아침 저는 잠결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전화를 건 사람이 응우엔 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샤오샤오, 어떡해? 송 아저씨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 무슨 일인데? 알고 보니 오늘 아침 응우엔 짜는 막 촬영을 마치고 일이 있어서 병원에 들렀다가 겸사겸사 옌슈 이모를 문병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이모의 주치의를 딱 만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짜짜의 팬이어서 그녀에게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의사 선생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귀신에 홀린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옌슈 이모님 정말 AB형 맞아요? 이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응우엔 짜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AB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그 의사 선생님은 즉시 그녀를 성적 나쁜 학생을 보는 듯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옛날에 생물 공부 어떻게 했어요? 평균 점수라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응우엔 짜는 즉시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심코 뱉은 몇 마디가 마침 뒤에 서 계시던 송인산 아저씨에게 똑똑히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송 아저씨가 이 상식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이제껏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응우엔 짜가 무심코 묻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옌자 오자오가 O형이라는 것을 알았겠으며 심지어 자기 친아들의 혈액형이 무엇인지조차 아마 그는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송 아저씨에게 들키자 응우엔 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안색은 즉시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옌자 오자오가 자신과 옌슈 이모의 친딸이 아니라면 그럼 그들의 진짜 친딸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짜짜야, 이 일은 일단 옌슈 이모에게는 말하지 말아다오. 그 사람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소식을 들으면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응우엔 짜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녀는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절대 밖으로 누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진실이 밝혀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샤오샤오, 이제 어떡해? 응우엔 짜가 걱정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게 됐으면 그냥 알게 된 거지. 송 아저씨께서 분명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실 거야. 너도 너무 자책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샤오치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샤오치는 이때서야 느긋하게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 내 할아버지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해. 내 할아버지 옌자하오는 젊었을 때 고향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바로 내 현재의 할머니 위안 할머니야. 나중에 그는 전쟁통에 군에 입대했다가 아내와 아들과 연락이 끊겼지.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옛 마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그는 수년 동안 아내와 아들의 행방을 찾아 온갖 곳을 헤맸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 군에서 제대한 후 그는 나중에 만난 두 번째 아내 스웨와 시웨와 옌슈 이모의 어머니를 만났어.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옌슈 이모를 낳았지. 하지만 바로 옌슈 이모가 막 태어난 해에 위안 할머니가 갑자기 내 아버지 예냐오후이를 데리고 문 앞에 나타나 친자 확인을 요구했어. 이때 두 번째 아내인 스웨와 할머니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내 할아버지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옌슈 이모를 데리고 집을 떠났지. 세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질질 끌었고
할아버지는 옌슈 이모 모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에 동의하고 동시에 재산의 3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어. 하지만 그 후로 비록 위안할머니와 내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지만 내 할아버지는 항상 냉담하고 거리를 두었고 여전히 멀리 있는 아내와 딸을 그리워했지. 그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스웨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네 할머니가 몰래 망가뜨려서 결국 마지막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어. 심지어 그가 그녀에게 남긴 유서조차 전달되지 못했지. 바로 이 일 때문에 내 아버지 예냐오후이와 옌슈 이모 두 남매의 관계는 완전히 물과 불처럼 갈라져 평생 왕래하지 않았어. 하지만 뜻밖에도 옌슈 이모는 송인산 아저씨와 결혼한 후 옌청으로 돌아왔어. 그녀가 딸을 낳은 날 공교롭게도 내 어머니 철란과 같은 병원이었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분만실로 들어갔으며 심지어 출산 시간도 얼마 차이 나지 않았지. 네, 할머니는 원래 내 어머니가 극도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이전에도 하늘에 빌고 부처님께 기도하며 첫 아이가 손자이기를 바랐지만 뜻밖에도 아이가 태어나 보니 딸이어서 내 할머니는 매우 실망했지. 실망과 혐오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사랑을 받기를 바랄 수 있겠어.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아기를 품고 내 외할머니와 진짜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너를 옌 이모와 철란의 딸과 바꿔치기 한 거야. 제가 천천히 샤오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설령 자오자오가 철란 곁에서 자랐더라도 그녀는 분명히 나를 대했던 것과 똑같이 그녀를 대했을 거라는 거네. 맞아. 철란은 원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부류의 사람이야. 그녀는 임신했을 때 예냐오후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지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거의 미치게 만든 거야. 샤오, 너는 그녀를 신경 쓸 필요 없어. 나중에 너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진짜 부모님이 생길 테니까. 저는 무심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얜 이모는 철란이 아니잖아. 자오자오는 이모 손에 자랐고 이모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렇게 진심이라면 어떻게 이모가 쉽게 친딸과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비록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세월에 걸쳐 쌓인 정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어. 샤오치는 즉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졌어. 친척이 있든 없든 사실 나한테는 별 차이 없어. 하지만 어떻게 말하든 저는 다시 한번 옌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지 저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옛날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이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